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2명의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곧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부산에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자백했습니다. 알 후세인 빈 압둘라 요르단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유력 가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부인과 윌리엄 영국 왕세자 등 세계 각국의 VIP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걸그룹 피프티의 큐피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10주 머물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팝 걸그룹의 곡이 10주 연속 랭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왕세자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가문 여성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부인과 윌리엄 영국 왕세자 등 세계 각국의 VIP들이 하객으로 총출동한 세기의 결혼식이었는데요. 후세인 왕세자는 요르단의 차기 국왕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궁전에 압둘라 2세 국왕의 장남인 후세인 요르단 왕세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알사이프가 들어섭니다. 서로 반지를 주고받고 서명합니다. 세기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140여) 명의 결혼식 하객 가운데 영국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을 비롯해 세계 각국 왕실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요르단은 결혼식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요르단 국기와 현수막으로 거리를 장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요르단 왕세자와 알사이프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카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도심 곳곳은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통해 후세인은 왕세자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طبعا انا كل شعوري لجلاله الملك وبهنيه بعرس وزفاف الامير حسين طبعا هاي فرح. 신부 알사이프의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주요 건설 회사를 소유한 억만장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세기의 결혼식으로 자원이 부족한 요르단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전략적 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경찰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3살 정유정은 석 달 전부터 범죄물에 심취해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범행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3살 정유정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인터넷에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집중 검색했고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집에서 혼자 과외하는 여성을 노렸습니다. 이후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은 뒤 피해 여성을 만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정은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면서 살인 충동이 생겼다고 경찰이 진술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챙겼지만 범행 도구는 자신의 집 주변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일일이 핀만 뭐도 다 가가지고 하얀색 지득하고 하고 열대 가서. 유기 장소는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정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유정이 이제 살해한 여성은 이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인데 왜 범행 대상으로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살인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네. 예. 피해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양형이 기준이 다른데요. 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피해자의 신체나 연령 등에 비추어서 범죄에 어떤 취약한 그런 사람이고 이 범인이 그와 같은 피해 대상이 어떤 그런 범죄에 취약한 것을 알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케이스가 이 사안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또 예. 본인도 23세의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 대상을 어떤 신체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동기를 봤을 때 이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20대 초중반이 되도록 아직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앞에 공무원 시험을 앞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결국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 과외나 이런 거 학원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그 명성이 상당히 높은 피해자인 반면에 본인으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그리고 시험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로가 되면서 이 범죄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묻지마 범죄랑은 좀 다른 건가요? 묻지마 범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 기준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기준으로 5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비난 동기 살인이지만 예컨대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살해욕의 발로로서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살해하는 케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물론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무차별적으로 그 대상을 아무나를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혼자 과외나 어떤 학원 강사를 하는 사람을 그리고 거기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비난 동기 살인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인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유정이 결국 이제 경찰의 범행 동기를 털어놓게 됐는데 올해 2월부터 그러니까 범행을 네. 하기 3개월 전인 2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 아닌가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 지난 그 2월부터 범행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준비를 해왔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단어들이 나오는데 살인, 시신 없는 뭐 살인, 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처음에 우발적이었다라고 말다툼 끝에 좀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결국에 실토한 내용이 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급습했다는 거예요. 흉기로. 흉기도 미리 준비해 갔던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범행 충동을 자신이 이기지 어려웠다라고 실토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범행물 그리고 온라인이나 TV 매체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범행 수법을 실제로 이 범행을 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유정이 이 범행 후 하루 뒤에 이제 바로 잡혔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완전 범죄를 꿈꾼 것 같긴 한데 좀 여러 가지로 허술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20대 초반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그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했지만 결국 그 택시 기사의 신고 정신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체포되고 이게 구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한 다음 날 새벽 3시에 그 부산 양산 인근에 있는 이 낙동강으로 이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예. 결국 새벽 3시나 돼가지고 큰 트렁크를 숲속으로 산속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좀 이상하게 본 그 택시 운전기사가 신고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뭐 다른 차를 빌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뭐 개인적인 오토바이나 다른 그 운송 기구를 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이용해서 새벽에 그렇게 갔고 거기다가 이제 바로 신고해 보니까 혈흔이나 이런 부분도 예. 이렇게 쉽게 발견했던 걸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범행을 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본인이 경험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굉장히 아주 그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어떤 그 살해욕의 발로를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다음에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한 범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신속하게 체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신속하게 체포를 못했다면 이 정유정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째 지금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시험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와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어떤 해소하는 방법으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심리적 압박을 살해욕의 발로로서 본인이 자백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살해욕이나 그런 것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었는데 바로 어떤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어떤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체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정유정 이제 평소 자신 산책하던 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담성이냐 네. 아니면은 좀 허술한 계획이었냐 이 부분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왜 산에 이 시체를 유기하려고 했느냐,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느냐 했더니 본인이 평소에 다니던 산책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시신을 유기를 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본인에게 익숙한 장소를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정유정의 머릿속에 살인까지를 굉장히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일단 살인을 하고 그 이후에 여행 가방을 가지러 본인의 집까지 갔다 다시 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세제나 비닐봉투 등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체 유기도 굉장히 허술하게 택시를 이용해서 혈흔이 묻은 가방을 이 이동을 시키면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산책하는 길이라 하면 본인만 산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그 인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사체를 유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허술한 그 결론으로 인해 인신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뭐 애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겠죠. 결국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기에 따라서 5가지로 지금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이 나눠 있기도 한데요. 예. 네. 그 동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구형을 할 수 있는 선고할 수 있는 형량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인명 경시적인 살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고유정 이름도 좀 사실 같아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19년에 있었던 그런 고유정 씨 같은 그런 남편에 대한 살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2021년에 있었던 노원구의 어떤 스토킹 대상에 대한 그 살해 행위를 했던 케이스도 경찰 수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다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무슨 가중된다거나 그것이 감경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 자체가 대법원 양형 기준의 그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인명에 대한 어떤 그 살해하기 위한 그런 살해욕의 발로로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와중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동기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피해 여성이 뭐 그 과외를 하거나 한 걸 해서 돈이 많아서 예. 사실 그 돈을 뺏으려고 가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본인이 자백하고 있는 동기와 그 동기가 다른 수사를 통해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런 부분을 밝힌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형 내지 선고에 대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범행 동기와 그와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좀 살펴보면 이 네. 사건을 앱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피해자를 특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누구나 다 또 피해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지금 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앱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의 어머니인 것처럼 네. 본인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걸러지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앱으로 거래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중고거래도 그렇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한 교복을 입고 범행 현장에 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다라고 만류했지만 본인이 아이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네. 걸러지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 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 일상이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강력 범죄로 인해서. 예. 그렇다면 회원 가입이나 이런 어떤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는 최소한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이 낙동강에 벌써부터 녹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AI 로봇을 낙동강 유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수지에 가득한 녹색 띠가 벌집 모양의 로봇이 지나가자 투명하게 바뀝니다.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깨끗하게 변하는 겁니다. 국내 업체가 독자 개발한 녹조 제거 에코로봇입니다. 에코로봇은 물을 필터에 걸러 녹조만 흡수합니다. 최대 80% 제거 효과가 있고 하루 평균 2.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으로 친환경적이고 녹조 위치를 스스로 감지하고 장애물도 피하는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올 들어 낙동강 녹조가 예년보다 한 발 빨리 발생하자 환경부는 에코로봇 18대를 낙동강 유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대 강의 녹조 발령 일수는 도합 700여 일. 하지만 올여름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작년과 유사하거나 좀 더 녹조 발생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에코로봇 외에 녹조 제거 선박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국가 녹조 대응센터도 2025년까지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렌트카 서비스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고객이 차량을 신청하면 사무실에 있는 렌트카 직원이 원격으로 운전을 해 전달해 줍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폰을 꺼내드는 남성, 앱으로 차량을 골라 호출합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택시 앱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엔 아무도 타지 않았고 핸들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대여가 끝나면 운전자는 내리고 차량 스스로 다시 기지로 돌아갑니다. When you get to your destination, you just pull over on the app, ask for a remote driver to take over control of that vehicle, and off you go to your destination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parking either. 실제 차를 운전하는 건 사무실에 있는 대여업체 직원. 비디오 게임이 아닙니다. 차량에 내장된 360도 카메라로 실제 도로를 화면으로 보면서 핸들을 돌리고 페달을 밟으며 대신 운전하는 겁니다. 영국 밀튼 케인스 지역에서 시작된 원격 운전 차량 대여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대신 4G와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셈인데 이미 2인승 전기 자동차로 실험도 마쳤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은 운전기사가 함께 타지만 1년 반 동안 추가 시험을 거친 뒤엔 진정한 원격 대여가 가능합니다. In the next 10-15 years, we are really expecting to see autonomous vehicles take over. Not baby steps, but they're really doing some steps towards that final goal. 이 업체는 원격 대여뿐 아니라 원격 운전 서비스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40여 명이 노르망디 상륙 79주년을 앞두고 프랑스행 정세기에 올랐습니다. 참전 용사들 중에는 상륙작전 이후 노르망디를 찾는 게 처음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터미널 안에 남색 유니폼을 입고 모인 사람들. 전주에 맞춰 몸을 풀더니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을 맞아 프랑스로 떠나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 고등학교 밴드가 특별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고령의 참전 용사들은 흥겨운 연주를 즐기면서도 그날의 참혹한 기억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I remember all my good friends all passed, getting shot. But I felt bad for them, but I just came out alive. I was just lucky. 오는 6일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참전용사는 모두 40여 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상륙작전 이후 노르망디를 찾는 게 처음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애국가를 부른 뒤 휠체어 행진을 끝으로 출국길에 나선 참전용사들. 공항 직원들과 시민들은 그날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2명에 대해서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이었고 여성 후보로는 정계선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제청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 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락한 법원의 권위 회복, 그리고 판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능력보다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해왔다는 비판도 이 법원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입니다. 이 중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유일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내에서는 법원장 인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국 법관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한 점과 일부 판사가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에 바로 복귀한 걸 두고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부터라도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임명 제청권은 말 그대로 이게 제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통령이 제청에 구의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2명의 임명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오는 9월이죠. 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자, 여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드 인사와 대법관 인사 개입 등 논란으로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선택적 재판 지연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성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빠르면 다음 주쯤에 이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2명을 이제 제청을 하게 되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데서 8명을 뽑았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8명 중에 어떤 2명을 제청하려고 하는데 그 2명의 성향이 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보도의 취지 같은데 예. 자, 보면은 2명을 아직 추천 안 했기 때문에 최종 추천 안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아직은 기다려봐야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돼가지고 쭉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 1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에요. 근데 특정 이념 또는 정치 성향을 가진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바뀌느냐. 대법원장 1명, 13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14명 가운데,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난번에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이 됐고 이번에 2명이 임명되면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3명을 바꾸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면 그 바뀐 대법원장이 9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임기 내에. 그러면 이 바뀌 전다는 점을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왔느냐. 역대 정부에서 다들 대법원장에 그냥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돼 왔지만 그 언론에 나온 형식적인 거고 사실은 사전 협의가 다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누가 했느냐.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 한 분, 법원 행정처장하고 대통령실에 옛날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사전 조율을 다 했어요. 예. 이분이 좋겠다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률비서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하고 저쪽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물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양쪽 다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희망하면서 또 예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명수 대법관이 2명을 올리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을 그럼 그 아주 이념 성향이 뚜렷한 2명을 끝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집해서 제청한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 안 하겠죠. 그럼 거부권이다. 그럼 어찌 되느냐? 참 어찌 되냐?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청권과 임명권 가운데 누가 강한 거냐, 누가 우선 있냐? 그건 사실은 임명권이 더 강한 거예요. 지금 방통위원도 한 분 제청됐지만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 안 하면은 이거는 또 안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조율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다 돼서 했었다는 건데 이렇게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 대법원이랑 지금 대통령실이랑 서로 교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조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일단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지금
추천위원회가 8명을 골라냈잖아요. 그 8명 중에 2명은 예.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하고 성향이나 여러 가지 친소관계가 분명히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은 일단 차단하겠다는 겁주기의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8명 중에 그 2명을 제외한 6명 중에 시키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은 지금 한 2-3가지로 좁혀지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조율을 통해서 그 중에서 뽑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시키고 싶은 사람이 이 8명이 아닌 다른 데 있다고 그러면은 예. 이 절차 자체를 파토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선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직 대법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죠. 거의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자,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이제 상당수 있다고 그래요. 예. 자,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념이 편향됐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대부분의 판결이 단순하게 그냥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통상임금, 이게 기업체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냐 안 되냐 대부분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기업체 입장에서. 또 하나는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공 판결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 보면 대법원의 구성, 대법관의 이념 또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거 분명한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저는 아까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한 8명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이 과정 자체를 그러면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 거다. 그건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 거예요. 대법관 후보 추천 8명 중에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2명을 고르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기 내에 14명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을 바꾸고 또 헌법재판관 가운데 전원을 9명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5년 동안 할 수 있는 마당에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판단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결국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했죠. 예.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걸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은 누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시키고 싶은 사람을 찍어두고 추천하는 사람을 비토를 하는 그것도 사전 조율, 물밑 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해내는 거죠. 예. 지금 대통령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이걸 이렇게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은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추천이 됐을 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를 핑계를 대는데 사실 그 모임은 저도 법조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조직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피해가지 말고 전공법으로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관련해 정부 대응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쏘기 전에 NSC를 통해서 사전 조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조율 안 했습니까? NSC 차원에서도 사전에 대비는 다 했었습니다. 대비한 것이 이 모양이에요? 일본은 그 이전부터 추진체가 실패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NSC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어요. 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게 17회입니다. 나라를 다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 논란을 고리로 이 정부 대응을 질타를 했고, 이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비교하면 기민하게 대처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야의 공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게 그제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이니까 조금은 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좀 더 국회에서는 좀 진전된 게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언제 탐지했느냐 내지는 우리 해군은 특히 무엇을 준비했느냐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일부 언론 보니까 이번에 쏜 게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돼 있지만 기존에 있던 발사장에서 4km 정도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기만 전술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미의 정찰 자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쏠 것처럼 하면서 바깥으로 빼서 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추적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더 나가줘야 되고 그런데 언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준이잖아요. 왜 오경보가 났느냐. 언론에 이미 나온 거. 이런 점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국회에서 좀 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건져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형태로 국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언론 보도 이상이 아닌 것 같고 특히나 NSC에 왜 대통령이 참석 안 했냐는 것은 조금은 너무 좀 뭐랄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위성이라는 게 인공위성이든 뭐 이렇게 북한이 이미 예고한 상태에서 쏘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주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대응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사전에 뭘 준비했느냐 각 정부 부처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좋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나이브해요. 예.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지적하는 게 서울시의 이제 오발령, 물론 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자, 경계 경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있었던 그 그제 있었던 서울시의 오발령 그 당시의 대처, 그 뒤에 있는 대처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IMO에 이게 신고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 땡겨서 급작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예견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걸 관계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하고 관계 부처들이 시뮬레이션 정도는 한번 해봤어야 됩니다. 가상 훈련, 도상 훈련 비슷한 것을 해서 이때는 어떻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시기와 단계별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비를 했다는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민방위 훈련을 저도 매번 참가하면서 보면은 이런 정도의 민방위 훈련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그냥 차 세워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얘기를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여러 번 있었는데도 역대 정부가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책임도 있고요. 이번 정부의 책임도 물론 있고요. 이걸 이번에 좀 다시 고쳐 잡았으면 좋겠고요. 일본 경우를 참고 삼아야 되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플러스 이런 그 미사일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보다 잘 돼 있는 거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일본이 잘 돼 있다는 건 J-알러트도 알지만은 NHK 방송 시스템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돼 있다는 얘기만 맨날 하고 하나도 고쳐 잡지 않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방금 이제 민방위 훈련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요즘 민방위 훈련이 굉장히 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든 알 수 있거든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민방위 훈련하면 막 이렇게 책상 위로 숨거나 화생방 훈련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족했던 게 진짜 새벽에 이제 사이렌 소리 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자에 지진 때문인지 뭐가 북한의 공격 때문에 이게 왜 근거가 없으니까 더 놀랐던 기억. 또 하나는
추가 정보가 안 들어오잖아요. 추가 정보를 하면 이게 뭐 좀 들어와 뭐 버스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문제 우리는 어디로 우리 동네 우리 구는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뭐 아깝다는 말씀드리고 꼭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네이버가 트래픽이 폭주해서 다운돼 버렸잖아요. 또 하나는 카카오예요. 카카오 이런 문제. 지난번에 한번 배터리 불 날 건데 생각날 텐데 이 문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제가 이걸 보안 측면에서 그렇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점검을 해줘야 돼. 이게 적대 세력이 있다면 정말 정확하게 공격을 하려면 이런 데 공격을 할 거라고. 이러면 완전 먹통되면서 불안감, 사회적 불안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보 요소 이런 것도 참 면밀히 따져봐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카카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보안 당국에서 저는 검열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민방위의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재난 방송이나 아니면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도 보내기도 하고 뭐 시에서 보내고 구에서 보내고 나라에서 보내고 부처에서 보내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일원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죠. 이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금방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느 부처가 보낸 것을 중앙정보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혼란상은 저는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 안 돼 있었고 이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금방 바로 잡아야 되고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사드 LSAM의 요격 시험 장면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쫓아가서 격추시킬 성능을 갖춰서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수도권 방어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가정한 전남 목포 인근의 한 무인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모의 표적이 발사됩니다.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의 모의 표적이 음속 5배의 속도로 날아오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LSAM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요격 미사일은 고도 50km 이상 상공까지 올라간 뒤 2단 추진체와 분리돼 적 탄도미사일을 명중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만큼 어렵다는 요격 시험을 4차례 진행해 3차례 성공시켰는데 탄도부와 추진체를 구분해서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표적탄을 당초 목표로 했던 정확한 위치에 직격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층 방어 구간은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국산 기술로 만든 천궁이 맡고 있지만 1차로 요격할 수 있는 고층 방어 구간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드는 전시 증원 전력이 모이는 부산항과 울산항 방어를 위해 성주의 한 개 포대만 배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층 방어가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LSAM이 배치되면 한층 두터워진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군은 내년까지 LSAM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양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불꽃처럼 닫은 밤을 못 잊어 저녁 바람에 억새 울고 버려라 널 이래 눈물리네 예, 이 보신 대로 기온봉짝 원정대가 오늘 밤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자, 어제 미스터 로또에서는 미스트롯2의 반가운 얼굴 원조 트롯 신동인 전유진 씨가 등장해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기온봉짝 원정대 트롯 영재 3인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황민호의 무대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예, 지금 뭐 화면은 미스터트로트 경연 당시의 이제 화면인데 이제 오늘 이제 황민호 군이 오늘 방송되는 화면에서 나온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귀염 예. 뽕짝 원장대인데요. 보통 이제 귀여운 사람들을 부를 때 귀염 뽀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귀염 뽕짝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진성 선생님, 노사연 씨, 또 강진 씨 이렇게 좀 60세 넘으신 분들과 50살이 넘게 차이 나는 다 지금 11살 동갑이에요. 서지우 군, 조승원 군, 황민호 군 이렇게 먼저 3명이 미스터트롯2에 참가했던 신동들이 나와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서 음식도 먹고 지금 방송된 예고 화면에서는 음식 먹고 시골에서 사는 모습만 나오는데 앞으로는 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고 하면 미스터트롯2에서 조승원 군과 황민호 군이 팀 미션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 영상 보고 저희가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이력서 이거뿐이요. 한 세상을 헤매었구나. 세워라 색충바라. 무슨 강약 조절이 저래.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인생의 이력서 이것뿐이요. 고연히 한 세상을 헤매었구나. 네, 조승원 군은 방금 보신 본선 1차 팀 미션 무대에서 탈락을 해서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네. 이번에 합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작진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유소년에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 당시 유소년부랑 반장부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네. 조승원 군이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회장 이런 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리고 황민호 군도 1일 반장으로서 조금 황민호 군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 텐데 네. 형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황민우라고 예전에 리틀 사이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강남 스타일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유튜브에서 동생하고 같이 활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또 역시 신동 출신이나 마찬가지시죠. 그 김연자 선생님이 지금 또 발굴을 해서 황민호 형제를 키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반장부였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게 돼서 이제 앞머리 내린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금 다 11살 2013년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막 이런 거 콩국수 처음 먹어봐요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좀 뭐 노사연 씨도 나오고 이수근 씨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분들도 이제 계속 앞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수근 씨가 처음으로 이제 MC를 TV조선에서는 처음으로 MC를 맡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현장 가는 방송에서 또 이수근 씨 입담만큼 또 재밌는 건 없잖아요. 예. 노사연 씨는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다른 방송에서 먹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래만 아니라 먹방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예. 그 진성 선생님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조승원 씨 아까 까만콩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소년이죠. 그 조승원 군이 4살 때부터 진성 선생님 노래로 한글을 마스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성 선생님 가사를 보면 정말 인생의 굴곡을 아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걸로 좀 자기의 롤 모델이었고 자기가 꿈을 꿨던 그리고 또 반장부에서 봤듯이 사실 어린아이들이 자꾸 TV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예. 그 미스터 트롯 2의 박성원 군도 그렇고 지금 학교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학교 네. 생활을 뭐 저버리거나 하지 않고 박성원 군도 또 친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통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지금 다른 서지우 군이랑 지금 황민호 군 역시 되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서지우 군 미스터 트롯 2에서 네. 꼬마 상남자라고 불렸었죠. 자, 본선 1차전 팀 미션의 벽을 넘지는 못했었는데 당시 무대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와 수업 끝났다 놀러 가자. 와 보자 모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얼다 갑시다. 친구 만나 우유 한잔 즐겁게 살아갑시다. 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올다 갑시다. 부자. 네, 트롯신동 3인방은 물론이고요. 더 글로리의 오지율 양도 오늘 귀여운 뽕짝에 출연을 한다고요. 어떤 케미를 이룰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지율 양은 예전에 우영우의 아역으로도 유명하고 또 연진아, 멋지다 연진아의 딸 예솔이로 되게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다른 제가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그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떡을 되게 또 좋아하고 네. 동물을 좋아해서 그 애견 미용사나 아니면 동물 사육사나 아니면 동물 애완견 선생님이 아니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풀밭에서 어떻게 놀지 그리고 또 예고편에서는 또 예상에서 있듯이 그 남자 귀여운 뽕짝하는 친구들 3명이 예. 예솔이의 또 마음을 오지율 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이고. 또 이렇게 구애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어떤 노래를 좀 들려줄지 그런 것도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미스터 로또에서는 미스 트롯 2의 원조 트롯 신동이죠. 전유진 양이 황금 기사단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무대 보시겠습니다. 네, 전유진 양 어제 이제 박승원 군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면서 원조 트롯 신동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황금 기사단 첫 승을 안겨줬는데 어제 방송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그 전유진 양은 미스트롯 이제 2에 나와서 정말 신드롬이었죠. 5회 연속 인기 투표 1위를 하는 등 정말 아직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당시 그때 굉장히 팬이었어요. 네. 서울가 살자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일찍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후에 화밤에서 맹활약을 하고 특히 어제는 사실 박성원 군도 신동이고 전유진 양도 신동이고 해서 둘이 어떨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말 노래로서는 정말 누구 하나도 지적을 할 군데가 없는 친구들인데 전유진 양이 또 아주 화려하게 노래를 고음도 쭉쭉 올라가면서 그런 시원한 노래를 바람길 노래를 불러줘서 좀 100점을 받아서 황금기사단이 계속 졌었어요. 3주 연속 패배를 했는데 100점을 받아서 한우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황금 굿즈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방청객분들한테 황금 굿즈도 주고 굉장히 풍성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보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걸그룹 피프티가 10주 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들면서 K-팝 선배들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이름을 올린 걸그룹 피프티의 큐피드. 이번 주에도 20위를 기록하며 10주 연속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곡이 너무 좋아서 언젠가는 잘 될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18위보다 2계단 내려갔지만 K-팝 걸그룹의 노래 중 10주 연속 핫 100에 진입한 건 처음입니다. 이전 기록은 지난 2020년 블랙핑크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이 세운 8주가 최대였습니다. 큐피드는 이틀 전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3억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음원을 발매한 지 불과 94일 만입니다. 피프티는 여세를 모아 두아리파, 니키 미나즈 등 유명 팝스타들과 함께 7월 개봉 예정 영화 바비의 주제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안하고 조금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어 약간 신스팝 느낌이라고도 하죠. 그런 느낌에 있어 해외분들이 먼저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BTS의 지민이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주제곡 엔젤 파트 1도 65위를 기록하며 핫 100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김영삼 대통령 하면 조깅이 떠오르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매일 아침 조깅할 때 신었던 신발입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서 어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전시됐는지 함께 보시죠. 군데군데 헐어버린 김 전 대통령의 조깅화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만든 개량 독서대는 시종신한 특허까지 받은 물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코너에는 통금 조치 이후에 경찰서를 둘러볼 때 썼던 봉황 장식이 있는 방한모가 전시됐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파란색 영문 타자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쓰던 이 타자기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78살의 나이에 직접 이 타자기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소품들을 보니 각 대통령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대통령들은 어떤 소품들이 전시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코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키웠던 반려견 방울이를 직접 연필로 그리고 그 옆에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는데요. 그가 쓰던 온화한 이미지의 안경이 전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물품 중에는 신군부에 체포돼 감옥 생활을 하면서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쓴 애틋한 편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대통령들이 실제로 살았던 공간에서 그들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지던 비가 잦아들면서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서울도 어제만큼 덥겠고 특히 어제는 17도 선에 그쳤던 진주가 오늘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려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최대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다소 요란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과 춘천이 2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으로는 28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